그것 때문에 판판이 지는 거예요. 네. 이 사건들이 네. 다른 사건에서. 그러니까 요런 취약한 점을 이제 공략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이를 본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왜 졌을까? 과연 왜 졌냐? 7조 제2항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계속 인정이 됐기 때문인데 그 인정됐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자녀가 이제 휴대폰 내가 액정 화면이 깨졌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연락이 안 되니 뭐 엄마 나 지금 뭐 인증받을 거 있으니까 뭐 보내면은 이거 링크 받고 나 번호 좀 보내줘. 이 순간에 이제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 깔리고 페어링 된다는 거죠. 그 개인정보 다 장악되고 장악된 개인정보 바탕으로 똑같이 이 사건과 같이 부당 대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금융사나 뭐 은행이나 카드사나 이런 싸움이 붙었을 때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예, 피해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순간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합니다. 모든 피해자 소송하고 금융사의 개인정보 확인 조치 의무가 굉장히 강화돼야 되면은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변경하고 개조하고 이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이런 동종의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법리가 제일 적용이 좀 검토가 많이 될까요? 어디서부터 따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거는 우선 명의가 도용됐다는 점에서 피해자분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대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점.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가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나의 진정하지 않은 의사에 기한 이 대출 계약의 효과로서 변제 의무를 나한테 책무를 지를 수가 없다. 이것도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진의가 없다,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 그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쉬워 보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왜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이겨왔던 걸까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문서법이라는 법을 네, 봐야 네. 합니다. 전자문서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실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보통은 계약을 많이 체결하시지만 이제 시대가 이제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문서의 효력을 그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그 법령에서 전자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그러면 거기에 전자문서에는 이제 서명을 하고 날인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 날인이나 서명, 전자적으로 된 서명이나 뭐 인증, 이 과정이 내 의사가 맞는지를 동일하게 현실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이 법령을 담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 전자문서의 수신자, 즉 수신자라고 하면 카드사가 되겠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은행에는 카드사가 전자문서로서 대출 신청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전자 서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자 서명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거든요. 휴대폰 인증에 기한 전자 서명도 할 수 있고, 혹은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등을 통한 이제 공인 전자 서명 등을 할 수가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그렇게 한 것이 결국 그것도 내가 전자 서명을 내 의사로 전자 서명을 해줘야지 효력이 인정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 법령에서 굉장히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전자문서법 7조 제2항 2호를 보면은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이 나한테 송신한 이 사람이 진정한 의사로서 진정한 전자 서명을 나한테 보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상당한 내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설사 이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수많은 범죄 사건처럼 이 나쁜 놈들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인증서 발급하고 뭐 생년월일 입력하고 이렇게 뭐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해가지고 했다 인정을 해줘 버린다는 겁니다.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도 뭐 내가 항상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전자서명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선생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어떤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런 서명으로 왔으면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판판이 지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다른 사건에서. 그러니까 요런 취약한 점을 이제 공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이를 본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왜 졌을까? 과연 왜 졌냐? 7조째 2항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계속 인정이 됐기 때문인데 그 인정됐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예전에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공인인증서에 대한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이라고 전자서명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서명에 의해서 들어온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거래 행위는 7조 2항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7조 2항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버리는 순간 이 계약 그냥 유효해져 버립니다. 객관적 팩트와 무관하게 그 전자문서를 수신받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공인증서에게서 왔으면은 정당한 이유,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봐줘버리니까 이렇게 이겨버렸던 거거든요. 그거를 피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인전자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지금 부당한 카드론 대출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 외에 다른 걸 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제가 좀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을 보다 보니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도 발견을 했고, 금융실명법도 발견을 했고, 또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비대면 금융거래 시의 구체적 적용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의 본인 확인 조치 의무가 공인 전자서명과 별도로 오히려 더 상위법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업계의 노하우인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거니까 뭐 저희만 이길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이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보시는 변호사님 있으면 연락 주시면 노하우 상황 봐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법조치 의무, 공인전자서명 그것 외에 뭘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겼을까요? 뭐가 필요했다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비대면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피싱범이 지금 피싱 범죄에 이용한 휴대전화나 아니면 공인인증서 이런 수단들은 본인 확인 조치로는 매우 부족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휴대폰을 너나 다 들고 있잖아요. 내가 이 화면 잠김이 안 돼 있는데 변호사님 화장실 가신 틈에 내가 갑자기 신한 쏠 들어가가지고 대출 신청하면 이게 조작 위험 범죄잖아요. 이게 지금 조작도 너무 쉽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추가적인 본인 확인 조치는 법적인 의무, 즉 금융실명법상 인정되는 법적인 의무다. 이 부분을 금융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실명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입법된 금융실명법이라는 거. 왜냐면 예전에는 이 어르신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차명거래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은행에서는 돈을 유치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뭐 신분증만 그냥 내면 이게 이 신분증 가진 사람과 이 사람의 동일성을 거의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계산해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이 비자금이 많이 은닉됐던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 긴급 경제명령 이런 거를 해가지고 금융실명법이라는 걸 바로 통과하고 바로 법 적용시켜 버렸죠. 금융실명법, 그러니까 실명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 꽤 맞는지, 이 사람과 결국 동일성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가입을 원하는 사람과 이 가입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동일한지를 실명 확인. 그러면 우리 은행에 가면 창구에 가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증.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있단 말이죠. 네.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거기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또 이제 그 본인 명의 휴대폰도 있고 말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본인 확인 조치예요. 가장 확실한. 그 다음은 뭘까요? 위임장. 위임장 왜 우리가 위임장 할 때 인감증명서 왜 넣을까요? 위임장 위조됐을 수 있으니까. 이 도장이 위조됐을 수 있으니까. 인장이 잘못.
인장 자체를 도장 자체를 잘못 파가지고 나쁜 놈이 잘못 파가지고 찍었을 수도 있고 네. 정당한 도장을 절취해가지고 무단 날인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정도에 준하는 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즉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하는 거래가 비대면이거든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 금융실명법 제3조 1항상의 실명과 실질명의 확인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한 거예요. 금융위원회의 똑똑한 재경직 행시 재경직렬? 네, 재경직 행정고시 재경직을 패스한 이분들이 금융위원회에서 있는 이 수재분들이 고시를 만들었어요. 고시를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한 겁니다. 요렇게 해라.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금융실명법 3조 1항상의 실명 확인 의무를 이행을 하려면은 이런 조치를 이행하라라고 한 문건이 있습니다. 결국 예. 영업 비밀 아닙니까? 영업 이거 괜찮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게 무슨 문건이죠? 이야기해도 되죠, 뭐. 네. 예. 영업 비밀에 저희만의 영업 비밀 아닌가요? 저희만의 영업 비밀도 영업 비밀이지만 그래도 공익도 네. 저희는 좀 추구를 네. 합시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거 할까요? 우리 변호사님이 그것만큼 여기까지 네. 얘기했으면 아실 분은 네. 아시는데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 법조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사도 모르고 네. 판사님들은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니까 판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피해자도 모르고 금융사조차 모르는 겁니다. 금융사는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우 빡세요. 이 적용 방안이 무려 2가지 이상의 중복 적용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계좌 개설 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 행위에 대해서 실명 확인 의무가 있는데 옛날 분들은 이 실명 확인 의무를 또 어떻게 오인을 하고 계시냐면 계좌 개설 시에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그 적용 방안 지침을 보면은 딱 굵은 글씨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실질원 명의 확인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이 지침은 계좌 개설 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 가능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15년 12월경에 금융감독원이 이것이야말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에 본인 확인 조치가 맞다라고 유권 해석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카드사나 은행사들이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자기들이 마이너스 비용이 그 프로세스를 강화할 보안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이 비용보다 차라리 소송이 걸렸을 때 패소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비용 편입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커요. 이 금융위원회 유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법 위반을 하면서 법 위반에 따른 자기들이 책임질 돈보다 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정비 비용이 훨씬 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제가 지금 수년째 이런 사건을 끌어다 보면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겼던 건 그런 방향인 겁니다. 무슨 방향이냐? 전자문서법 제7조 2항 이후에 정당한 이유를 파쇄시키는 방향. 그 파쇄시키는 방향 뭐냐? 이런 것 정도로 해야지 정당한 이유가 너네한테 있다. 이걸 설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설득을 했더니 얘네가 그럼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본인들이 패소할 위험이 좀 있잖아요. 네. 위험이 있다 보니까 예비적으로 얘네들이 좀 주장을 합니다. 예비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금융사